이보시오 한국. 남들 다 도망친 황무지에서 코작 삽질이라니. 정말 제정신인 겁니까? 일본과 중국조차 수익성 제로라며 비웃고 떠난 중앙아시아의 저주받은 땅. 그곳에 1조 원을 던진 한국을 향해 세계는 판도 못 읽는 무모한 도박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로 건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10년 뒤를 내다보고 준비한 침묵의 거대 설계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 아스팔트가 깔리는 순간 전 세계의 계산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뚫어버린 건 단순한 길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 길 끝에서 대한민국이 거머쥔 건 테슬라와 GM조차 무릎 꿇고 구걸하는 인류의 새로운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원 빈국이라 무시당했던 한국. 이제는 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전 세계의 명줄을 쥐고 흔드는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친 선구안.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17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가교통관제센터 야간 당직 팀장이었죠. 차관님, 도심 진입이 안 됩니다. 잠에서 덜 깬 상태였지만 그 목소리의 떨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됩니까? 시위대가 간선도로 3곳을 동시에 차단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이 전부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 우회시키십시오. 잠깐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이런 보고에서 침묵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돌아온 대답이 이겁니다. 차관님,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저는 아르만 카심베코프입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경제 인프라 정책 총괄 차관이죠. 재무부와 국가개발위원회에서 20년 넘게 일해왔고 국가 인프라와 물류,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직접 검토하고 승인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숫자를 보고 구조를 보고 결과를 보는 사람이죠. 그런 제가 그날 새벽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관제 시스템에 접속했죠. 화면을 여는 순간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도심 전역이 붉었거든요. 정체 구간을 나타내는 붉은 표시가 처음엔 3곳이었는데 30분 사이에 11곳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차는 꼼짝도 못하고 있었고 도로 위에 갇힌 사람들의 신고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그 전화를 받고 5분이 차에 지나기도 전에 도심에서 강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찰은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현장까지 갈 수가 없었죠. 10분 뒤에는 차량 파손 신고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체 구간에 꼼짝없이 서 있는 차들이 표적이 된 거예요.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동시다발로 벌어졌는데 단 한 건도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출동할 경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첫 질문을 던졌죠. 지금 경찰 병력이 도심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내무부 실무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소라면 12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구급차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외곽병원에서 도심까지 진입할 경로가 전부 끊겨 있어요. 저는 다시 물었죠. 그러면 소방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거든요. 답은 전부 같았으니까. 잠시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20년 넘게 이 나라의 인프라를 다뤄온 제가 그 침묵 속에서 인정해야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건 시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죠. 시위는 도화선일 뿐이었고 진짜 문제는 이 도시가 가진 구조 자체에 있었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간선도로 하나만 끊기면 전체가 마비되는 그 허약한 구조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태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야간 보고관이 올린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외곽 진입로에서 표적 범죄가 급증 중. 현재 대응 병력 배치 불가. 저는 보고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치가 왜 안 됩니까? 차관님, 병력은 충분합니다. 보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치안의 실패가 아니라 교통구조의 실패라는 것을요. 정체 구간에 갇혀있던 시민들은 결국 차를 버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차 안에 앉아있으면 표적이 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나오니까 버려진 차들이
도로를 더 틀어막아 버렸죠. 그러면 뒤에 오는 경찰차도 구급차도 더 못 지나가는 겁니다. 악순환이었어요. 길이 막히니까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니까 길이 더 막히고 길이 더 막히니까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였죠. 밤새 보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지연이었습니다. 경찰 도착 지연, 구급대 출동 지연, 소방 대응 지연. 처음엔 지연이었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불가로 바뀌더군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나자 보고 자체가 끊겼습니다. 왜냐면 보고할 사람이 현장에 도착을 못하니까 보고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경찰이 있는데 보낼 수가 없습니다. 소방차가 있는데 출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병원이 있는데 환자를 데려올 방법이 없죠. 다 있는데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고요? 도로가 막혔기 때문이에요. 그것 하나 때문에 한 나라의 수도가 통째로 멈춰버린 겁니다. 날이 밝았을 때 저는 회의실 창문으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죠. 불이 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차는 여기저기 멈춰 서 있었고 거리에는 인적이 끊겼고 도시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전 9시쯤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된 뒤에 피해 집계가 올라왔습니다. 차량 파손이 120여 건, 강도와 절도 사건이 40여 건, 부상자도 상당수였죠. 그런데 이 숫자가 실제 피해의 전부였겠습니까? 신고를 해봤자 아무도 안 오는데 그걸 알면서 전화기를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집계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진짜 말해주는 건 시위의 피해 규모가 아니었거든요. 이 도시가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낸 숫자들이었죠.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터지면 그때도 똑같이 무너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위가 아니라 지진이 나도 폭우가 쏟아져도 대규모 사고가 나도 결과는 같을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치안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를 봤죠. 경찰 인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소방 장비가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도시에는 도심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선도로 하나가 끊기면 도시 전체가 올스톱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오늘 같은 일은 반드시 또 일어납니다. 아무도 반론을 달지 못했어요. 그날 새벽을 전부 같이 겪었으니까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순환도로가 필요합니다. 도심을 거치지 않고 도시 외곽을 돌아서 전체를 연결하는 우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경찰이 갈 수 있어야 하고 구급차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물자가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앉아있던 재무 담당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 규모의 사업을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당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보고서조차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보고할 사람이 현장에 도착을 못할 테니까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새벽의 그것과는 달랐어요. 새벽의 침묵은 무력감이었고 이 침묵은 결심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도로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도로라는 건 차를 편하게 굴리려고 까는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가 멈추지 않고 작동하게 만드는 일종의 생명선이죠. 그걸 저는 교과서가 아니라 그날 새벽에 직접 배웠습니다. 순환도로. 이 세 글자가 그때부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다른 회의 중에도 보고서를 넘기다가도 항상 같은 생각이 떠올랐죠. 이 도시에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기술도 자금도 대형 인프라를 끝까지 완수한 경험도 충분하지 않았죠. 해외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맡길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 나라의 안보와 미래를 건 선택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조건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권을 위협하지 않을 것, 정치적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 끝까지 책임지고 완공할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과연 있겠는가 싶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이름은 제 후보 목록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순환도로 사업은
그날 이후 제 책상 위에서 가장 먼저 펼쳐지는 서류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다른 보고서보다 이걸 먼저 들여다봤죠. 단순한 교통 개선 사업으로 올릴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기획안의 목적란에 제가 직접 3가지를 적어 넣었어요. 치안 대응 경로 확보, 물류 동맥 이중화, 국가 비상시 통제력 유지. 교통부 실무관이 그걸 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묻더군요. 차관님, 이 정도면 교통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프로젝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올리십시오. 예산 심의 과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여하는 부처도 늘어나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사업이에요.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예산 규모가 커졌고 무엇보다 해외 파트너 선정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죠. 싸게 짓는 나라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핵심 인프라를 맡겨도 되는 나라를 골라야 했으니까요. 후보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모의 도로 인프라를 해외에서 수주한 경험이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테이블에 올라온 이름은 3개였죠.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제안서가 올라오는 속도부터가 남달랐습니다. 금액도 눈에 띄게 낮았고 공기도 짧았죠. 거기에 차관까지 제공하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가장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2번째로 읽을 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구조를 뜯어보니까 눈에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차관을 받으면 장기 상환 조건이 따라붙었고 그 안에 운영 지분과 관리 참여 조항이 슬쩍 들어가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 도로의 운영에 발을 걸겠다는 구조였죠. 재무팀장을 불러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조건대로 계약하면 15년 뒤에 우리가 이 도로에 대한 온전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재무팀장이 계산기를 몇 번이나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상환 구조가 이렇게 엮여 있으면 운영 참여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실질적인 통제권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분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노선 변경, 통행료 조정, 유지보수 업체 선정까지 협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중국 제안서를 덮었습니다. 국가 안보 인프라의 통제권이 분산된다는 건 아무리 좋은 조건이 붙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으니까요. 다음은 일본이었습니다. 기술력만 놓고 보면 솔직히 일본을 따라갈 나라가 없었어요. 제안서 자체의 완성도에 감탄이 나올 정도였죠. 설계 정밀도, 품질 관리 기준, 시공 매뉴얼까지 빈틈이라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를 보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기술 검토를 맡았던 실무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차관님, 기술적으로는 최상급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나도 압니다. 문제는 금액이죠. 네. 이 금액을 현재 재정 상황에서 감당하려면 다른 국가 사업 2~3개를 동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습니까? 완공 이후에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 부분이 좀 약합니다. 일본 쪽은 건설에는 자신 있지만 완공 뒤 장기 운영까지 책임지는 방식에는 경험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완벽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죠. 최고의 기술이라도 시작조차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컨소시엄의 제안서가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큰 기대가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은 그때까지 아주 단순했거든요. 성실한 나라, 일 처리가 깔끔한 나라, 기술 협력 정도는 해볼 만한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국가 핵심 인프라를 통째로 맡길 상대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별 기대 없이 제안서를 펼쳤는데 첫 장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보통 이런 제안서에는 자기네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고 실적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앞쪽에 잔뜩 깔아놓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쪽은 그런 게 없었어요. 맨 앞에 나와 있던 건 우리 도시의 교통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현재 도로 구조의 취약점, 교통량 분산 시뮬레이션, 우회 경로별 효과 예측. 자기들 자랑이 아니라 우리 문제부터 정리해 놓은 거였죠. 제안서를 검토하던 실무관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관님, 이 제안서 좀 특이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보통 해외 업체들 제안서는 첫 30페이지가 전부 자기 홍보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뭘 지었고
상을 몇 개 받았고 세계 몇 위이고. 그런데 한국 쪽은 첫 20페이지가 전부 우리 도시 분석이에요. 우리보다 우리 문제를 더 잘 정리해놨습니다. 과장은 없습니까? 그게 더 특이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놨어요. 이 구간은 이 공법으로 가능하다. 이 구간은 지질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부분은 리스크가 있으니 대안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 이런 식입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썼다는 얘기죠. 네, 저는 이런 제안서 처음 봅니다. 사업 방식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BOT를 제안해 왔거든요. 건설하고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고 그 뒤에 우리 정부에 이관하는 구조였죠. 지어놓고 빠지는 게 아니라 완공 이후에도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시에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넘기는 것이니 장기적으로 우리 주권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구조였어요. 금액도 확인했습니다. 재무팀의 분석을 맡겼더니 이런 보고가 올라왔죠. 차관님, 이 조건은 깨끗합니다.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분 요구가 없습니다. 운영 참여 연장 조항도 없고요. 중국 제안서에서 보셨던 그런 숨겨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액 수준은 어떻습니까? 중국처럼 극단적으로 싸지는 않지만 일본처럼 감당 불가능한 수준도 아닙니다. 현재 재정 상황에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제안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적혀 있는 것보다 적혀 있지 않은 것에 주목하면서요. 20년 넘게 해외 파트너들의 제안서를 검토해온 경험에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할 수 없는 일까지 할 수 있다고 쓰는 나라는 나중에 반드시 조건을 바꿉니다. 공사 중간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공기를 늘려달라고 하거나 약속했던 사양을 슬그머니 낮추죠. 그런데 처음부터 못하는 건 못한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쪽은 다릅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내부 검토 회의에서 새 후보를 놓고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어요. 가격 경쟁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쪽과 그 가격의 대가가 주권이면 비싼 겁니다. 라는 쪽이 팽팽했죠. 일본에 대해선 대부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기술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재밌는 반응이 나왔어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없었지만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검토위원 한 명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제안은 특출난 장점이 있다기보다 거부할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보탰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최고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선택 아닙니까? 최종 검토 회의에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르는 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완수할 나라를 고르는 겁니다.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죠. 중국 제안은 들어갈 때는 쉽지만 나올 때가 어렵습니다. 일본 제안은 완벽하지만 시작하기가 어렵고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둘 다 아닙니다. 대신 시작할 수 있고 끝낼 수 있고 끝난 뒤에 우리가 온전히 가져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수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이었죠? 결정의 이유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화려하지도 파격적이지도 않았지만 바로 그 점이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냉정하게 조건을 비교한 결과 남은 이름이었을 뿐이죠.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쪽에 가까웠어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제안서에 적은 대로 할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요. 그런데 이 시험의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때에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판단 기준 자체를 바꿔놓을 줄은 솔직히 꿈에도 몰랐거든요. 착공 보고가 올라온 날 저는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착공식에 차관이 얼굴을 비추면 정치적 신호가 되거든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컨소시엄 측에 전한 말은 딱 하나였죠.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첫 달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저는 습관적으로 문제 항목부터 찾았습니다. 해외 파트너와 진행하는 대형 사업에서
첫 달부터 문제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자재 수급이 꼬이거나 현지 인력과 마찰이 생기거나 설계 변경 요청이 올라오거나 뭐라도 하나는 터지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제 항목란이 비어 있었어요. 현장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고서 받았습니다. 문제 항목이 비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차관님. 현재까지 공정 지연이나 추가 요청 사항이 없습니다. 자재 수급도요? 예정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요청은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오히려 찜찜했습니다. 초반에 조용한 현장이 중반에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봐왔으니까요. 두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달도, 네 번째 달도요. 예정 공정 달성, 품질 기준 충족, 추가 요청 없음, 판에 박은 듯 같은 문장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잡았죠. 사전 통보 없이요. 미리 알려주면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게 이 업계의 관행이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려면 불시에 가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정리 상태였어요. 대형 건설 현장이라는 게 원래 어수선하고 먼지 날리고 자재가 여기저기 쌓여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은 달랐습니다. 자재가 구역별로 분류돼 있었고 장비 동선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었으며 작업자들의 움직임에 허튼 낭비가 보이지 않았죠. 한국 측 현장 소장이 저를 알아보고 급히 뛰어왔습니다. 박 소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차관님, 연락을 못 받아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 안 된 상태를 보러 온 겁니다.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디부터 안내해 드릴까요? 공정표부터 봅시다. 박 소장이 현장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공정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설명하더군요. 계획 대비 실제 진도가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안서에서 봤던 내용을 하나 꺼냈죠. 이 구간, 지질 조건이 까다롭다고 제안서에 적혀 있었는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초기 굴착에서 예상보다 안반층이 얕게 나왔습니다. 공법을 조정해서 대응했고 공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조정 사항을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자체 해결이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공기와 비용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 보고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이 오면 보고를 올립니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결했다. 그러니 추가 비용을 달라. 공기를 늘려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조용히 넘어간 거예요. 보고에서 성과를 어필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현장을 한 바퀴 돌기로 했습니다. 걸으면서 박 소장에게 이것저것 물었죠. 현지 인력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인력의 약 70%가 현지 고용입니다. 마찰은 없었고요. 착공 전에 현지 인력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장비 운용, 안전기준, 공정 이해 같은 걸 미리 맞춰놨죠. 처음 2, 3주는 속도가 좀 느렸는데 그 뒤로는 오히려 현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습니다. 교육 비용은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저희 쪽 자체 예산입니다. 그것도 보고에 올리지 않았죠. 네,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박 소장을 봤습니다. 박 소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박 소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구간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겨울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양생 조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보온 양생 공법으로 전환하고 타설 시간대를 새벽에서 낮으로 옮겼습니다. 인력 교대 일정도 전면 재조정해야 했고요. 솔직히 2, 3주 동안은 꽤 힘들었습니다. 품질에 영향은 없었습니까? 박 소장의 대답이 단호했죠. 품질 기준을 낮추는 건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었을 텐데 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박 소장이 잠깐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차관님, 저희가 제안서에 공사 기간을 적을 때 카자흐스탄의 동절기를 당연히 계산에 넣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일찍 온 건 맞지만 그건 저희가 감당해야 할 범위입니다. 계약에 적힌 조건은 지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차관님, 현장 상태가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면 뭘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리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알아서 해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 뒤로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더 이상 문제 항목을 찾지 않았습니다. 공정률과 품질 지표만 확인했죠. 매달 변함이 없었어요. 다른 해외 협력 사업들은 자재 단가 상승으로 추가 예산을 달라, 현지 규제가 바뀌어서 설계를 수정해야 한다, 운영 조건을 재협의하자, 이런 보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순환도로 현장만 유독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순환도로 완공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준공 검사를 직접 나갔습니다. 도심을 우회해서 도시 전체를 감싸 안는 새로운 도로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시작점에서 차를 타고 전 구간을 직접 달려봤습니다. 노면 상태, 연결 구간의 흐름, 표지판 배치, 야간 조명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요. 준공식 자리에서 박 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박 소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조건을 바꾸고 싶다거나 추가 요청을 하고 싶다거나. 박 소장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절기 때 한 번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새벽 영하 30도에 현장에 나가면 볼트가 손에 붙거든요. 그때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건 바꿔달라고 하면 편하긴 할 거다. 그런데 그러면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길 때 우리를 믿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버텨내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완공 이후 효과는 수치로 바로 나타났습니다. 도심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가 눈에 띄게 줄었고 비상출동 소요 시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됐죠. 그날 새벽 길이 없어서 못 갑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제가 이제는 우회 경로를 통해 현장 도착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게 된 겁니다. 성과 보고 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자원정책국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차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번 결과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이 정도 수준의 파트너라면 자원 쪽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리튬입니다. 그 단어가 회의실에 처음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라늄이나 구리 같은 기존 자원이 항상 중심이었지 리튬이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로 하나가 완성된 자리에서 이 단어가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반대하는 표정은 없었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검토해봅시다. 다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건 도로를 잘 지었으니까 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도로로 증명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맡길 수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 외곽을 감싸고 도는 새 도로가 저 멀리 보였죠. 그 위로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도, 물류트럭도, 시민들의 차도요. 그날 새벽 멈춰 섰던 바로 그 도시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준공식에서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금 이걸 버텨내자. 그래야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긴다.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도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리튬이라는 전혀 새로운 질문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순환도로 완공 이후 저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자원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는 작업이었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최상위권이고 구리와 아연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원들이 과거의 자원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세계 산업의 판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자원정책국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온 건 완공 보고 회의가 있고 이틀 뒤였습니다. 손에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왔더군요. 차관님,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리튬 건으로 기초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앉으십시오. 어디부터 봐야 합니까? 먼저 왜 리튬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보고서를 펼치면서 설명을 시작했죠. 지금 세계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건 차관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미국과 중국도 전기차 보급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래서요. 전기차의 핵심이 배터리이고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리튬입니다. 지금 리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앞으로 20-30년 안에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산업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수치들을 훑어봤습니다. 리튬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배씩 뛰었고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죠. 주요 매장국들이 자원 국유화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매장량은 어느 정도로 추정됩니까? 아직 정확한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질학적 조건상 상당량이 존재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탐사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고도화된 수준의 탐사 기술이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물 하나를 캐겠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카자흐스탄이 앞으로 20-30년 동안 어떤 위치에 서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였죠. 우라늄과 구리의 시대에 우리는 자원 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리튬의 시대가 열리면 준비되지 않은 나라는 아무리 땅이 넓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였으니까요. 좋습니다. 전략회의를 소집하십시오. 관련 부처 전부 모으고 후보 파트너 국가 검토도 병행합시다. 회의가 열린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회의실에 자원정책국, 재무부, 외교부, 에너지부, 국가개발위원회 관계자들이 전부 모였죠. 긴 테이블 위에 3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순환도로 때와 같은 이름들이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하나입니다. 리튬 탐사 및 개발 사업의 해외 파트너를 선정하는 건이죠.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이 선택은 도로 사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도로는 잘못 지으면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은 한번 잘못 넘기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번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전제해 논의해 주십시오. 중국 제안부터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외교부 쪽에서 자료를 정리해 왔더군요. 중국 측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자원 협력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투자와 함께 탐사 장비, 인력, 기술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금액은 어떻습니까? 압도적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투자 규모가 큽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나쁘지 않아 보였죠. 그런데 재무부 쪽 분석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관님, 금융구조를 들여다보면 순환도로 때와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투자금이 크다는 건 그만큼 회수 조건도 크다는 뜻입니다. 장기 채굴권 지분을 요구하고 있고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분받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탐사 데이터 공유 범위도 상당히 넓게 잡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땅에서 나온 자원인데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에너지부 쪽에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도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조건이 좋아 보여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 이번에는 자원입니다.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문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도로는 최악의 경우 다시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자원의 통제권을 넘기면 그건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일본이었습니다. 기술 검토를 맡은 실무관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일본의 탐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심층 지질 분석과 데이터 모델링 쪽에서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역시 높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도 까다롭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장기적으로 현지에 남아서 운영까지 책임지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건설이나 탐사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 단계에서는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원정책국장이 덧붙였습니다. 차관님, 탐사만 해주고 빠지면 우리가 직접 개발을 이어가야 하는데 솔직히 우리한테 그 역량이 아직 없습니다. 파트너가 끝까지 같이 가줘야 하는 구조예요. 저는 도로 때와 같은 결론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완벽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였죠. 한국 순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도로 때는 한국이라는 이름에 큰 기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순환도로 사업을 직접 지켜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는 손놀림부터 달랐죠. 실무관이 한국 측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리튬 확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탐사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특히 데이터 기반 정밀 탐사 쪽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비용 구조도 중국만큼 공격적이지 않지만 일본처럼 부담스럽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별도로 보내온 자료가 있었거든요. 제안서라기보다는 분석 보고서에 가까웠는데 카자흐스탄의 지질 데이터를 가지고 리튬,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였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자료였어요. 도로 제안서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죠. 자기 자랑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먼저 분석해서 들고 온 겁니다. 그때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을 미는 사람들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투자 규모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탐사라는 게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사업인데 그걸 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면 결국 외부 자본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가장 큰 규모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쪽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기술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탐사를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일본 기술이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양쪽 의견이 오가면서 회의실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논의가 아니라 공방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기술이 좋으면 뭐 합니까? 시작을 못하는데. 투자가 크면 뭐 합니까? 나중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책임 소재를 따지는 말까지 오가기 시작했어요. 당신 부서에서 중국 조건을 밀어서 도로 때도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건 최종 결정을 내린 쪽의 책임이지 우리 부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중국의 자본력은 현실적인 이점이 맞았고 일본의 기술력도 부인할 수 없는 강점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각각의 장점 뒤에 붙어있는 대가였습니다.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려는 순간이었죠.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던 국가개발위원회 쪽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건 어느 나라가 가장 뛰어나냐가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장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보십시오. 잠깐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죠. 이미 도로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테이블 위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중국을 밀던 쪽도 일본을 지지하던 쪽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죠. 저는 그 침묵을 잠시 두었다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은 자본력이 있지만 그 자본의 대가가 자원의 통제권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한번 끊고 이어갔죠. 일본은 기술이 최고이지만 비용이 과중하고 장기 운영을 함께할 의지가 불확실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끊었습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은 충분히 검증 가능한 수준이고 비용은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이미 우리 땅 위에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재무부 쪽에서 조심스러운 질문이 나왔어요. 차관님, 도로와 자원은 전혀 다른 분야 아닙니까? 도로를 잘 지었다고 해서 자원 탐사도 잘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합리적인 질문이었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한국은 우리와 일하는 방식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조건을 바꾸지 않았고 문제를 떠넘기지 않았고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우리는 가장 강한 나라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위험하지 않은 나라를 고르는 겁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자원정책국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차관님께서 한국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에도 넣지 않았었죠. 그런데 어쩌다 여기까지 온 겁니까? 중국을 빼고 일본을 빼니까 남은 이름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소거법의 결과가 아니더군요. 무슨 뜻이십니까? 다른 나라들이 빠진 건 각자의 문제 때문이었지만 한국이 남은 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앞에 놓인 과정이 참 묘하다고요. 처음에는 후보에도 없었고 도로 입찰 때는 기대도 안 했으며 시험대에 올려놓고 냉정하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국가의 전략 자원을 이 나라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감정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매 순간 숫자를 받고 구조를 받고 위험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산의 끝에서 매번 같은 이름이 남았던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한국에게 정식으로 묻는 거였죠. 리튬이라는 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어떤 답을 가져오는지 확인하는 것. 이번에도 시험대에 올리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시험이 아니라 제안이었습니다. 함께 갈 수 있겠느냐는 제안이요. 다만 제가 아직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리튬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카자흐스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였죠. 한국도 그리고 세계 전체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조금 더 뒤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정식으로 리튬 협력을 제안하기 전에 저는 먼저 이 자원이 정확히 어떤 무게를 가진 것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리튬이라는 단어가 회의실에서 나온 건 불과 몇 주 전이었지만 알면 알수록 이게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커져갔거든요. 자원정책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리튬 관련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격 추이, 수요 전망, 주요 매장국 현황, 그리고 확보에 실패한 나라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죠.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기한을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요. 이건 느긋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세계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앉아서 공부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뒤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다른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유럽연합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공식 선언했고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전기차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의 심장이 배터리이고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리튬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수치로 보니까 체감이 완전히 달랐어요. 리튬 수요가 2030년까지 지금의 서너 배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공급은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고 가격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말 그대로 폭등했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주요 매장국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리튬 생산국들이 자원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출 제한을 걸거나 외국 기업의 채굴 조건을 대폭 까다롭게 만들거나 아예 국유화를 추진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자원정책국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보고서 읽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리튬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이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장기적으로는요. 그게 문제입니다. 리튬이 없으면 배터리 산업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 산업에서도 밀려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10년 뒤에는 우리가 가진 우라늄과 구리의 가치가 지금과 같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세계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과거의 자원을 들고 서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리튬을 확보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이 나라의 산업이 어디에 서게 되느냐의 문제였죠. 국장, 한국의 리튬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이요. 네. 한국은 배터리 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쪽의 리튬 수급 상황이 어떤지 알아봤습니까? 국장이 준비해온 별도 자료를 꺼냈습니다. 조사해봤습니다. 한국은 배터리 산업 규모에 비해서 리튬 자체 확보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국내 매장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구조예요.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게 한국으로서도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리튬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걸 찾아내고 개발할 기술이 부족합니다. 한국은 기술은 있지만 자원이 부족하죠. 이건 어느 한쪽이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없이는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차관님. 한국도 같은 절박함을 안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검토만 하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한국 측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한국 측 실무 대표단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건 그로부터 약 2주 뒤였습니다. 대표단을 이끌고 온 사람은 한국 측 자원협력 담당 이 국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순환도로 사업 때 한국 컨소시엄의 본사 측 실무 총괄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했죠. 도로 사업을 통해 우리 쪽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처음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인사치레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장,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차관님, 저희도 그러길 바랍니다. 리튬입니다. 우리 땅 밑에 상당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탐사 기술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 역량도 필요하고요. 한국이 이 부분에서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국장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이번 방문 전에 자체적으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이 국장이 꺼낸 건 카자흐스탄 지질 구조를 기반으로 리튬 부존 가능성을 분석한 기초 보고서였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자료였어요. 도로 제안서 때와 그리고 얼마 전 회의에서 봤던 분석 자료와 똑같은 패턴이었죠. 자기들 역량을 자랑하기 전에 우리 상황부터 분석해서 들고 온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카자흐스탄 중부와 동부 지역에 리튬 함유 가능성이 높은 지질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초 분석이고 실제 부존량을 확인하려면 정밀 탐사가 필요합니다. 정밀 탐사라면 어느 정도 규모를 말하는 겁니까? 최소 2, 3년은 잡아야 합니다. 지표 조사부터 시추, 시료 분석, 데이터 모델링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니까요. 속도를 내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같지만 탐사라는 건 서두른다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바로 대답하지 않고 현실적인 기간과 한계를 먼저 제시했으니까요. 도로 제안서 때 못하는 건 못한다고 명확히 적었던 것과 같은 태도였죠. 이 국장,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절박합니다.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리튬 공급원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특정 몇 개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그 나라들이 수출을 제한하는 순간 저희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예요.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은 저희한테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서로 필요하다는 걸 숨기지 않는 게 낫죠. 한쪽만 필요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국장이 한 가지를 더 꺼냈어요. 차관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건 단순히 탐사를 대행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기술을 함께 키우자는 겁니다. 탐사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측 인력과 공동으로 작업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장기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이 자체적으로 탐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제안드립니다.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까? 이전이라기보다는 공동 성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데이터를 쌓고 경험을 나누면서 양쪽 모두의 역량을 올리자는 거죠. 옆에서 듣고 있던 자원정책국장이 저를 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제안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중국은 자본을 내밀면서 지분을 가져가려 했고, 일본은 기술을 제공하되 핵심은 자기들이 쥐고 있으려 했죠. 한국은 그 둘 다와 달랐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자는 구조였으니까요. 저는 이 국장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국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탐사를 해봤는데 기대만큼 리튬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국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차관님, 탐사라는 건 원래 보장이 없는 작업입니다. 기대한 만큼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탐사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은 결과와 상관없이 양쪽 모두의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지질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향후 다른 자원 개발에도 쓰일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결과가 안 나와도 빠지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쉽게 빠질 거였으면 처음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죠. 이 국장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쉽게 빠질 거였으면 처음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도로 때 박 소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지금 이걸 버텨내자. 그래야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긴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결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들지 않고 태도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며칠 뒤 공식적으로 한국 측에 리튬 탐사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용역 발주가 아니라 공동 프로젝트로 설계했죠. 탐사, 데이터 분석, 인력 교류, 장기 파트너십. 카자흐스탄 정부가 한국을 자원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로 공식 규정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내부 승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반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도로 사업 때만 해도 중국을 미는 쪽과 일본을 지지하는 쪽이 격하게 부딪혔는데 이번에는 회의실이 조용했죠. 승인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차관님, 이번에는 싸울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로를 봤으니까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걸 놓고 뭘 싸웁니까? 서류가 정리되고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실무 일정이 잡혔습니다. 모든 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죠. 마찰이 없었으니까요. 한국 측도 우리 측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줄다리기가 없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식이 끝난 날, 이 국장이 제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 국장, 감사는 아직 이릅니다. 결과가 나올 때 하십시오. 이 국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리튬 때문에 시작된 일이기는 하지만 본질은 리튬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도로를 지으면서 쌓인 신뢰가 이제 자원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 시점에서 제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리튬을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절박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절박함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서 있다는 것도요. 그걸 제대로 알게 된 건 조금 더 뒤의 일이었습니다.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며칠이 지나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일본 양쪽에서 거의 동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먼저 움직인 건 중국이었습니다. 주카자흐스탄 중국 대사관 경제참사관이 면담을 요청해왔죠. 외교부를 통해 일정을 잡아왔는데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은 났지만 주요 파트너 국가의 입장을 듣는 건 당연한 절차니까요. 면담 자리에서 경제참사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리튬 협력 사업에 한국을 선정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는 이해가 어려운 결정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투자 규모를 보셨을 텐데 한국이 그 수준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투자 규모만 놓고 보면 중국 쪽이 월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외교적으로 돌려 말할 수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모호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 거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참사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규모가 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건 투자 규모가 아니라 투자 구조였습니다. 구조가 어떻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 재무팀이 분석한 결과 중국 측 제안의 금융 구조에는 장기 채굴권, 지분 참여와 생산량, 우선 배분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땅에서 나오는 자원인데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참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건 투자에 대한 정당한 회수 조건입니다. 어느 나라든 이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논리를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이건 일반 산업 투자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원입니다. 전략 자원의 통제권이 분산되는 구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재협의 여지는 없으십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참사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차관님,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오랜 이웃입니다. 이번 결정이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같은 바람입니다. 이건 양국 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 사업 하나에 대한 판단입니다.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불편한 자리였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죠. 중국의 불만은 충분히 예상했던 거였고 중요한 건 우리의 논리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 명확히 해둬야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든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일본 쪽 연락은 그보다 조금 늦게 왔습니다. 일본 쪽은 중국과는 방식이 달랐어요. 대사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 측에서 먼저 접촉해왔죠. 일본 대형 종합상사의 카자흐스탄 지사장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만나보니 매우 정중한 사람이더군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향후를 위해서 저희가 부족했던 점을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런 접근은 흔치 않았어요. 보통은 자기들이 왜 더 나은지를 다시 설명하려고 오거든요. 지사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탐사 사업이라는 게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사업에 그 규모의 비용을 투입하는 건 지금 우리 재정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지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장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일본 측의 탐사 기술은 뛰어나지만 탐사가 끝난 뒤에 개발과 운영까지 현지에 남아서 장기적으로 같이 가겠다는 의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기술만 전해주고 돌아가는 파트너가 아니라 이 사업의 끝까지 같이 걸어갈 파트너였거든요. 지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가 이번에 부족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걸 알겠습니다. 솔직히 일본 기업들은 건설이나 탐사까지는 자신 있는데 그 이유를 함께 설계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솔직한 분석이었죠. 저는 그 자기인식이 오히려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지사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일본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리튬 외에도 카자흐스탄이 일본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많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에서는 다른 조건이 더 중요했을 뿐이에요. 지사장이 일어서면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더 나은 제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간 뒤 옆에서 배석했던 자원정책국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차관님, 중국과 일본의 차이가 오늘 확실히 보였습니다. 어떤 차이 말입니까? 중국은 왜 우리를 안 골랐느냐고 물었고 일본은 우리가 뭘 부족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그냥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세 나라의 제안서를 다시 펼쳐놓고 나란히 비교해봤습니다. 이미 결정이 난 건이지만 기록으로 남겨둬야 했거든요. 언젠가 이 결정에 대해 설명해야 할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국 제안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투자 규모는 확실히 압도적이었어요. 탐사 장비, 인력, 기술, 거기에 인프라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것만 보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깔려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채굴권 지분 참여, 생산량 우선 배분, 탐사 데이터 공유 범위 확대, 합작법인 설립 시 경영권 조항. 하나하나는 합리적인 조건처럼 보이지만 전부 합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땅에서 나오는 자원에 대한 결정권이 분산되는 거예요. 10년 뒤, 20년 뒤에 카자흐스탄이 리튬을 어디에 팔지,
얼마에 팔지, 얼마나 생산할지를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재무팀장에게 이 구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이 있었죠. 그때 재무팀장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차관님, 이 조건대로 가면 초기 10년은 우리가 이득입니다. 투자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싸게 들어가는 대신 비싸게 묶이는 구조입니다. 일본 제안서도 다시 봤습니다. 기술 부분은 다시 봐도 감탄스러웠어요. 탐사 정밀도, 분석 모델, 장비 사양까지 빈틈이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완벽한 기술 패키지가 너무 높은 비용과 묶여 있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장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약했어요. 오늘 만났던 지사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은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이지만 만든 뒤에 함께 남아서 운영하고 책임지는 구조에는 익숙하지 않은 거였죠. 도로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만 놓고 보면 한국보다 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끝까지 같이 남아있을 파트너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한국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세 번째로 보는 건데도 느낌이 달랐어요. 처음 봤을 때는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중국처럼 규모가 크지도 않고 일본처럼 기술이 화려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 제안서에는 과장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적혀 있었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선을 그었죠. 금융 조건에 숨겨진 함정이 없었고 지분 요구도 없었으며 장기적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공동 탐사, 데이터 공유, 인력 교류, 기술 공동 성장이라는 네 가지가 중심에 놓여 있었어요. 새 진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중국은 가장 큰 것을 내밀었지만 가장 많은 것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일본은 가장 좋은 것을 보여줬지만 함께 남아있으려 하지 않았죠. 한국은 어느 쪽으로도 극단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항목에서 가장 안정적이었고 가장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어요. 저는 이 비교를 정리해서 내부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죠. 이번 선택의 기준은 어느 나라가 가장 뛰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느 나라와 함께했을 때 카자흐스탄이 10년 뒤에도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느냐였다. 최강을 고른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는 제안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땅 위에 완성된 도로에 있다. 다음 날 아침 자원정책국장이 출근하자마자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어젯밤에 한국 측 이 국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탐사 인력 파견 일정을 조율하고 싶다는 연락이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우리 쪽 참여 인력 명단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자기들 인력 구성보다 우리 쪽 인력 구성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팀을 짜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는 겁니까? 네. 도로 제안서 때도 그랬고 분석 자료 보내올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상황에 맞춰서 오더군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라는 걸요. 중국은 자기 규모를 내세웠고 일본은 자기 기술을 내세웠는데 한국은 우리의 상황을 먼저 봤습니다. 그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함께 일할 때는 그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였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을 편들기 위한 결정 아니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해서 고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후보에도 넣지 않았고 도로 입찰 때는 기대도 하지 않았으며 선정 뒤에는 냉정하게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매번 그랬어요. 감정이 아니라 조건을 받고 조건을 비교한 결과 매번 같은 이름이 남았을 뿐입니다. 중국이 빠진 건 중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조건의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이고 일본이 빠진 건 일본이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남은 건 한국이 최고여서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판단이 10년 뒤에도 설명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순환도로 위에 오늘도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로 하나가 바꿔놓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도시의 교통만 바꾼 게 아니라 국가의 전략 파트너를 바꿔놓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다음 단계였습니다. 한국과 함께 리튬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발을 내딛는 것. 도로는 이미 증명이 끝났고 이번에는 그 증명 위에 서서 더 큰 걸음을 내디딜 차례였죠. 그런데 이 걸음이 단순히 카자흐스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산업 전체의 판도와 맞닿아 있다는 걸 저는 아직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튬을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고 거대한지를,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한국이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리튬 탐사 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너지부에서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리튬 수급 위기 현황 및 전망. 평소라면 훑어보고 넘겼을 문서였는데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자원정책국장을 불렀습니다. 국장, 여기 적힌 수치가 맞습니까? 리튬 수요가 2030년까지 지금의 서너 배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5배 이상을 전망하고 있어요. 공급은요? 현재 채굴량으로는 수요의 절반도 감당이 안 됩니다.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려면 최소 5, 7년이 걸리는데 수요는 지금 당장 폭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에서 밀려납니다.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고 전기차 없이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보고서를 넘기면서 주요 매장국들의 동향을 확인했습니다. 읽을수록 심각했어요. 칠레가 리튬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리튬을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국가 관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참여 조건이 대폭 까다로워질 전망이에요. 호주는요? 호주도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국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원료를 국내에 묶어두려는 움직임이 뚜렷하죠. 아르헨티나는요? 비슷한 방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어요.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국장이 한 가지를 더 꺼냈어요. 차관님, 더 심각한 건 중국입니다. 전 세계 리튬 가공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원석을 캐는 건 다른 나라에서 하더라도 배터리에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건 대부분 중국을 거칩니다. 그 구조가 흔들리면요, 배터리를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기술이 있어도 공장이 있어도 원료가 가공돼서 들어오지 않으면 생산 자체가 멈추는 거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이었어요. 리튬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전 세계가 목을 매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한 자원 확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앞으로 20, 30년간 어떤 나라가 산업의 중심에 서고 어떤 나라가 밀려나느냐를 결정짓는 전쟁이었습니다. 총소리 없는 전쟁이요. 그러면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배터리 산업 강국인데 원료 확보 쪽은 안전한 겁니까?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배터리 생산 능력은 세계 최상위권인데 핵심 원료인 리튬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수요는 폭증하는데 자체 매장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가 정작 재료는 남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생산국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리튬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찾아낼 기술이 부족하고 한국은 기술은 있지만 자원이 부족하죠. 어느 한쪽이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없이는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국장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였던 이유가 비로소 이해됐어요. 한국의 성이나 친절이 아니라 절박함이었던 겁니다. 며칠 뒤 이 국장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일정 논의 전에 제가 먼저 물었죠. 이 국장, 한국 내부에서는 리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국장이 표정을 가다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에서 리튬 확보는 지금 국가 차원의 의제입니다. 배터리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원료 공급이 불안정하면 그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어느 정도로 절박한 겁니까? 차관님께서 도로 사업을 국가 안보 프로젝트로 격상시키셨죠.
한국에서 리튬 확보가 지금 그 수준입니다.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를 더 물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도 리튬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 나라와 동시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죠.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당신들이 유일한 파트너라고 말하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공을 들입니까? 다른 나라들과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뢰를 쌓고 시스템을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카자흐스탄과는 그게 이미 돼 있습니다. 도로를 같이 지으면서 서로 일하는 방식을 알게 됐으니까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뒤 저는 그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맞는 말이었어요. 중국은 가장 큰 돈을 내밀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게 바로 이거였죠. 신뢰라는 건 계약서에 적어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같이 일해보고, 문제를 겪어보고,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만 생기는 거니까요. 자원정책국장에게 하나를 더 지시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 리튬 관련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며칠 뒤 국장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이 해외 확보와 동시에 국내에서도 리튬 탐사를 본격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치됐던 폐광산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고 일부 후보지에서 고품위 리튬 광물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상업적 개발 단계입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광산과 비교 가능한 품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특이한 게 남한테 기대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협력을 제안하면서도 자기들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동시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겁니까? 오히려 더 신뢰가 갑니다. 모든 걸 우리한테만 걸겠다고 하는 쪽이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그건 거짓말이거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뜻이니까. 한국은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시에 열어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로들 중에서 우리와의 협력을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더 믿음이 갑니다. 이후 이 국장과 다시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탐사 일정 최종 확인 건이었는데 통화 끝에 제가 물었죠. 이 국장, 한국이 느끼는 절박함을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 국장이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 배터리 산업의 수출 규모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멈추면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이 가요. 그런데 이걸 돌리려면 리튬이 필요하고 지금 그걸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차관님, 이게 절박하지 않으면 뭐가 절박한 겁니까? 이 국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협력이 실패하면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길을 찾겠죠. 하지만 이만큼 빠르고 이만큼 안정적인 경로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순환도로 위로 차량들의 불빛이 줄지어 흐르고 있었죠.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도로가 막혀서 도시가 멈췄던 그날 새벽, 한국이라는 이름이 처음 테이블에 올라왔던 순간, 묵묵히 도로를 완성한 박 소장. 그리고 지금 세계 산업의 판이 바뀌는 와중에 서로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로 마주 앉아 있는 이 상황까지 하나하나가 따로 놀았던 게 아니라 전부 이어져 있었던 거였어요. 리튬은 단순히 땅속에서 캐내는 광물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어떤 나라가 살아남고 어떤 나라가 밀려나는지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죠. 그 경계선 앞에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절박했고, 둘 다 혼자서는 부족했고, 둘 다 상대가 필요했으니까요. 산업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건 기회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지 알게 되었죠. 탐사 인력이 카자흐스탄 땅을 밟은 건 양해각서 체결 후 한 달이 차에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파견된 지질 전문가 팀과 우리 쪽 자원개발공사 인력이 합류해서 공동 탐사팀을 꾸렸죠. 이 국장이 약속했던 대로 한국 측은 자기들 기준으로 팀을 짠 게 아니라 우리 쪽 인력 구성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왔습니다.
첫 번째 탐사 대상지는 카자흐스탄 중부 지역이었어요. 지질학적으로 리튬 함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된 곳이었죠. 저는 탐사팀 출발 전에 이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국장, 탐사팀이 내일 출발하는 거 맞습니까? 네, 차관님. 장비 점검까지 완료됐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결과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데이터를 쌓는 게 먼저입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탐사라는 게 빨리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정확하게 가겠습니다. 탐사가 시작되고 첫 달은 지표 조사 단계였습니다. 매주 중간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순환도로 때와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과장 없이 사실만 적혀 있었고 기대를 부풀리는 문구는 단 한 줄도 없었죠. 이번 주 조사구역 지표 시료 채취 완료. 분석 진행 중. 현 단계에서 부존 여부 판단은 시기상조.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원정책국장이 보고서를 들고 와서 물었어요. 차관님, 아직 뚜렷한 결과가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탐사 한 달 만에 결과가 나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쪽에서 조급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적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면 됩니다. 탐사는 원래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시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표 조사에서 유망하다고 판단된 구역에 시추공을 뚫고 지하 시료를 채취하는 작업이었죠. 이 단계부터는 한국 측의 장비와 기술이 본격적으로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장비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현장 감독관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 측 지질 전문가들이 시추 작업을 할 때 우리 쪽 인력을 그냥 옆에 세워놓고 구경시키는 게 아니라 매 단계마다 같이 작업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독관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한국 측이 우리 인력한테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가르친다기보다는 같이 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추공 위치 선정부터 시료 채취, 데이터 기록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작업이 끝나면 그날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는 시간도 갖더군요. 그건 누가 시킨 겁니까? 한국 측 팀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부 지시라고 하더군요. 이 국장이 처음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공동 성장이라고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었으면 자기들 인력만 투입해서 작업하고 데이터를 가져갔을 거예요. 일본이었으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해주되 핵심 노하우는 자기들만 쥐고 있었겠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쌓아가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이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흥분을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차관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중부지역 세 번째 시추 구역에서 의미 있는 시료가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어요. 의미 있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정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초기 수치만 놓고 보면 리튬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추가 시추를 진행해서 범위를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긍정적입니다. 저는 흥분을 삼켰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는 걸 20년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이 국장,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초기 수치가 좋아도 범위가 좁으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추가 시추부터 진행하고 결과가 확실해지면 그때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 수치가 맞다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드는 품위입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탐사라는 건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추가 시추가 진행됐고 한 달 뒤 이 국장이 정식 보고서를 들고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자 제가 먼저 물었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 지역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시추 구역에서 고품위 리튬 광물이 확인됐습니다. 범위도 초기 예상보다 넓습니다. 경제성은 있습니까? 정밀 평가가 더 필요하지만 현재 데이터만으로도 상업적 개발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자원정책국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호주나 칠레의 주요 광산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품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원정책국장이 저를 받고 배석한 실무관들도 전부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무게를 제대로 느끼고 싶었거든요. 이 국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네, 차관님. 이건 한국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까? 이 국장이 잠깐 멈칫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리튬 공급원을 찾고 있다는 건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정도 품위의 광물이 확인된 곳은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한테도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잘 들으십시오. 이 결과가 확정적인 건 아직 아닙니다. 추가 탐사와 정밀 평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섣불리 떠들지 마십시오. 한번 끊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만 이 방향이 맞다는 건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파트너와 올바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요. 회의가 끝나고 이 국장과 복도를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국장, 처음에 당신이 카자흐스탄에 왔을 때 이 정도 결과를 예상했습니까? 예상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지질 데이터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탐사라는 건 해봐야 아는 거라서 확신까지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이 국장이 잠깐 웃었어요. 불안했죠. 결과가 안 나오면 양쪽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이 국장을 봤습니다. 이 국장,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한국은 제 후보 목록에 없었습니다. 도로 입찰 때도 기대하지 않았고 선정된 뒤에도 시험대에 올려놓고 지켜봤을 뿐이에요. 그때는 한국이 자원 분야까지 함께할 파트너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국장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게 도로에서 시작됐더군요. 도로를 짓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신뢰가 됐고 그 신뢰가 자원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넘어온 겁니다. 당신들이 한 건 도로를 지은 게 아니에요. 신뢰를 지은 겁니다. 이 국장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저희가 계속 그 신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처음부터 되짚어봤어요. 새벽 4시 17분에 울린 전화. 도심이 막혀서 경찰도 구급차도 가지 못했던 그 밤. 도시가 멈추는 공포를 직접 겪고 나서 순환도로를 짓겠다고 결심했던 순간. 중국의 거대한 제안을 거부하고 일본의 완벽한 기술을 포기한 뒤 마지막에 남았던 이름. 아무 기대 없이 시험대에 올렸던 한국이 조건을 바꾸지 않고 문제를 떠넘기지 않고 묵묵히 도로를 완성한 것. 그 도로 위에서 리튬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회의. 그리고 지금 우리 땅 밑에서 세계적 수준의 자원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순간까지 저는 감동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숫자를 보고 구조를 보고 10년 뒤에도 설명할 수 있는 선택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냉정한 계산의 끝에서 매번 같은 이름이 남았습니다. 한국이요. 이 협력은 리튬을 캐기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다가올 위기 속에서 서로의 산업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한쪽이 다른 쪽을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살아남기 위해 손을 잡은 겁니다. 우리는 자원을 맡긴 게 아니에요. 미래를 함께 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도로를 지어준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조용하게 결과로 답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만들어낸 신뢰 위에서 지금 우리 두 나라는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